지난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시위가 또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과격한 시위대에 의해 상점들이 파괴되고 약탈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파괴된 상점에서 찍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진 한 장에 미국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고를 치고 만 것이죠. 미국 시위가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취지 자체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미국 내 폭력 시위 관련 총 26건의 한인 상점 재산 피해가 보고됐다며 SNS와 안전 문자 등을 통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 수백 명의 시위대가 들이닥쳐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상점들이 박살났고 수많은 상품들이 약탈됐음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시위대 차량이 몰려와 상점을 털어갔고 일부는 은행 유리를 깨고 침입하는 등 중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1992년 발생한 LA 폭동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종 화기로 무장한 시위대 때문에 공권력은 힘을 쓰지 못했고 기세가 오른 그들의 횡포는 갈수록 심각해져 갔습니다. 일례로 LA 타임스 기사에 실린 한 총포상 점주의 인터뷰에서는 근처에 경찰차가 4대나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1초도 안 돼 죄다 도망가서 솔직히 실망했다고 전했고 결국 스스로 지키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판단, 한인 가게를 중심으로 자경단이 조직되기에 이릅니다.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자 나중엔 시위대가 이 지역만 피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LA의 전설로 기록된 이 현상은 한국인의 단결력과 분필자들의 활약, 정당한 자기 방어적 관점에서 루프 코리안이라는 밈으로 승화, 현재까지 유명한 인터넷 밈으로 자리잡기도 했는데요. 한인들이 굳이 이런 선택을 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의지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위대의 약탈로 엉망이 된 한 상점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행동 하나가 해외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게는 완전히 파괴돼 주인조차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인은 물건을 짚고는 아무도 없는 카운터에 조용히 돈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분위기상 그냥 갔어도 질타는커녕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고 경찰조차 해당 구역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후에 가게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올바른 시민의 모범적 예시를 보여줬다며 지켜 세우는 한편 다시 한번 방문해준다면 원하는 만큼의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런 거 그냥 일상이거든요. 여기서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오후 타임을 맡고 있던 알바생은 점주한테 보고도 없이 멋대로 대타를 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오후 알바생은 새벽 1시에 문을 잠그고 퇴근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대타가 키를 받지 못하면서 가게 문을 안 잠그고 퇴근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매장 불만 소등했을 뿐 광고 조명과 음료수 진열대 불은 그대로 켜놓은 상태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상 운영하는 가게로 착각했을 수 있고 상품은 물론 금고까지 탈탈 털릴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벽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와 물건을 고르고는 혼자서 바코드를 찍고 돈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간 것이죠.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길에 흘린 지갑은 찾아주고 자전거 사슬은 끊어가는 엄복동의 후에 도둑은 없어도 미친놈은 많다 이건가, 주섬주섬 기계 갔다가 혼자 바코드 찍는 거 귀엽다 등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역시나 한국인답게 딱히 충격받은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국인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근 동네에 생긴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두고 새삼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은 알아서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지켜본 영국인 여친이 뜬금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문이 없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 주인이 없는 것에 놀라고, 세 번째 한국인들이 착실히 아이스크림 계산하고 가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동안 어떤 아저씨가 카드가 없었는지 대충 현금을 던져놓고 가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은 표정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감탄한 것이죠. 만약 영국이었다면 다음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소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작 글쓴이는 당연
당연한 것 아니냐며 어리둥절해했지만 한편으론 이런 사소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인으로서 으쓱할 만한 경험이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그저 CCTV를 의식한 행동이었을 뿐 어차피 훔쳐가봐야 잡힐 것 뻔히 아는데 이것을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 단정짓긴 지나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남의 한 마을에는 유명한 무인 가게가 있습니다. 당시 마을에 하나 남은 가게가 폐업하자 주민들은 자잘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4km나 떨어진 읍내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도 바쁜데 이윤이 크지 않은 가게를 붙잡고 있기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마을 이장은 사비 500만원을 털어 가게를 인수했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초 24시간 무인 매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소주든 라면이든 필요한 물건을 골라 알아서 돈 내고 가면 되는 방식으로 나무 상자 하나가 금고 역할을 하고 그 옆엔 잔돈을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로 나눠 비누 상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물건을 살 사람이 알아서 사고 양심껏 돈을 내고 가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외상을 대비해 공책 한 권과 볼펜 한 자루를 놓아 이 부분 역시 철저히 양심에 맡기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물론 초창기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서로를 믿지 못해 물건을 사서 나오다 이웃과 마주치면 돈을 지불했다며 봉투를 흔드는 것이 인사가 되기도 했고 일부는 주인 없는 가게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그저 기우였을 뿐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빼곡히 적혀 내려간 외상 장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입소문을 타고 방문한 외지인들은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3,000원어치 물건 사고 만원 넣었습니다. 좋은 일에 쓰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놓기도 했죠. 마을의 명물로 떠오른 이 가게는 현재 여기저기서 수시로 구경 오는 사람들로 운전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젊은 부부들까지 이보다 더 나은 현장 학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한 마을 주민은 과거엔 좀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전혀 없다. 가게 덕분에 지금은 마을 주민 모두가 문을 열고 살 정도가 됐다며 놀라운 변화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의 한 무인 노점상에서는 더 극한의 상황을 보여줘 화제입니다. 과일 바구니가 올려져 있는 탁자 옆에 대충 철가방 같은 금고가 설치된 이곳은 놀랍게도 무인 점포가 맞습니다. 이 정도면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금고부터 언제 사라질지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주인은 당시 모친상을 당한 이후 일손이 부족해지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 같은 무인 판매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은 하루 평균 50명이 넘지만 줄어든 과일의 양과 돈을 대조해보면 놀랍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이 들어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코로나 사태 때 이미 여러 차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시민의식이지만 이것의 비결은 어쩌면 정직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인 전 세계의 긴장감이 냉전 시대 이후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반전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직선 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확대한 것에 대해 미국이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의 편에 붙었는데 별로 남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의 현지 언론들이 긴급하게 다룬 것입니다. 보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도와 관련한 일본의 영해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동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했다. 대한해협 동수도는 대마도와 규시 사이의 해역입니다. 일본은 이를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제7함대 측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대상이었고 당시 작전이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네, 이 말은 일본이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동맹국인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이견을 외침으로써 규칙의 토대를 둔 국제 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고 동남 중국해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무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중국에게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작전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 기선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1998년 4월 국무부 문서에서 유엔 해양법 조약이 직선 기선 적용을 인정하는 지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이번 선택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완벽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대마도 일대를 포함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15개 해역에 대해 직선 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확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7년 1월 1일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진입한 한국 어선을 납포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납포된 한국 어선은 1997년 1년 동안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6척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제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조약이 인정하는 조건을 토대로 직선 기선을 채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 영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마도에 대한 일본의 입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항행을 한 곳이 공교롭게도 그들이 스시마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시마는 대마도의 일본식 명칭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자면 미국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준 느낌입니다. 대마도 앞바다가 일본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 한국이 다시 대마도를 찾아와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대놓고 대마도를 한국에 밀어주면 일본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겠네요. 한편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5일 또다시 무더기로 대만을 향해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중국인민해방군 군용기 10대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군은 이에 초계기 출격과 경고방송, 항공미사일 부대의 레이더 추적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10대라는 수치는 사실상 엄청난 양입니다. 이는 언제든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중국군 군용기 20대가 대만 남부를 포위하는 것 같은 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도발은 모두 대만과 미국이 밀착 행보를 보인 날 일어났습니다. 중국 군용기 10대가 출동한 이날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 해상합동훈련 첫날이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유럽 북극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공격, 러시아 잠수함의 구국해 훈련 등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같은 날 공군사령관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영향력과 능력을 다시 발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계심이 높아진 이유는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군사적 행동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더힐은 러시아가 지난 2주 사이 미국과 그 동맹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약 20명에 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2014년에 크게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성향 주민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전격 병합하자 분리 독립을 선포하면서 중앙정부와 충돌해 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 과시는 바다와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 해군은 핵잠수함 세척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두터운 북극의 얼음을 뚫고 수면 위로 부상하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어뢰 실사격 훈련도 시행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공 인근에 전투기와 폭격기를 띄웠고 나토 전투기가 이에 대응해 10차례 충격하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군사적 도발이 거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힐은 러시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외교 정책에 도전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지난달 설전을 벌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니발디의 독극물 중독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서방 측 주장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죠. 푸틴 대통령도 남을 그렇게 부르면 자신도 그렇게 불리는 법이라고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케이토 연구소에서 미국이 동맹 관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맹국의 목록이 포함되었습니다. 목록에 들어간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독일, 일본, 이집트, 터키, 이탈리아, 필리핀, 조지아 등입니다. 이 보고서로 인해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현 동맹 관계에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려고 혈안이 된 이유도 밝혀진 셈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동맹국과의 문제, 몇몇 국가들과 이제 친구 관계를 끊을 때가 되었다입니다. 제목부터 이미 강렬합니다. 보고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월간지 아메리칸 스펙테이터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동맹 관계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표가 절대로 아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들과의 친분을 당장 끊어야 할 때이다. 첫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했습니다. 사우디는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이란보다 못하다. 빈살만 왕세자는 오만하고 어리석고 무모하다. 미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그야말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예멘 침공과 레바논 총리 납치 사건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열한 정권을 포용하는 건 미국의 명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 사우디의 에너지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굳이 이들을 옹호할 필요는 없다. 중동 국가 중 미국의 가장 우방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가장 대척 관계에 있는 건 이란이죠.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사들이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사우디를 키워주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국방 무임승차라며 비판했습니다.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5개국 중 3나라가 국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할애하겠다는 공약을 2030년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스페인 역시 2019년 국내 총생산의 0.92%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국방비는 5년 전부터 계속 똑같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5위의 경제 수준을 지녔지만 미국에만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절대로 이들을 동맹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목된 것은 일본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이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발해진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 뒤에 숨기만 했다.
필요에 따라 평화헌법을 어기면서도 이를 방패 삼아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계속해서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에 더 기여해야 하고 그만큼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로비 등의 명목으로 미국에 막대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는 것이겠죠? 일본으로서는 불편한 대목일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스마트폰과 OLED 패널, 조선 등 7개 품목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4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빼앗긴 일본과 공동 3위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것입니다. 신문은 74개 품목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2019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D램, OLED, 낸드 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대형 액정 패널, 조선 등 7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시모스, 이미지 센서, 전기 이륜차, 디지털 카메라 등 7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중소형 액정 패널, 리튬이온 전지용 절연체, 충전용 대형 터빈, 가상현실 헤드셋 등 4개 부문에서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1위 품목이 1년 만에 11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일본이 계속 하락세라는 걸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1위를 빼앗긴 분야는 모두 페이스북과 BOE 등 미국과 중국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경우 곧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따라잡힐 예정입니다. 따라서 1위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 중국은 지난해 일본의 한 개 차이로 3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2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1위는 미국입니다. 총 2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한 품목 가운데 5개가 삼성전자 제품이었습니다. D램 시장에서는 1위 삼성전자와 2위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71.6%를 차지했습니다. OLED 역시 1위 삼성전자와 2위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깝습니다. 세계 시장 5위권 이내에 든 우리나라 제품도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단말기, 스마트워치, 시모스 센서 시장에서 2위였습니다. 휴대전화 통신 기지국 시장에서도 5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하락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공동 3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와 2위 화웨이의 점유율 차가 4%포인트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올 2분기에는 화웨이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지켜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조선업계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4%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4척 중 한국이 12척을 수주하며 중국을 크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8척, 일본은 1척입니다. 한국의 수주량 1위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일본과의 차이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해상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계속 무너지고 있네요. 여기저기서 위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본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차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베 내각의 정책에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1일 NHK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34%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와 비교하면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 37%는 정책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8%는 아베 총리를 못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하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